이동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최강병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손수 변호사 장영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 박모 씨가 지난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을 이혼 청구 사유로 들었다고 해요. 네. 또 폭행 혐의로 고소의 처벌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나는데 먼저 사실관계 좀 짚어주시죠. 네. 일단 양측은 조현아 씨하고 그러니까 그 박모 씨는 이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양육권을 두고 지금 다툼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 폭언과 폭행 주장이 이제 불거지기 시작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얘기를 좀 했고, 그리고 오늘 고소 고발까지 제시를 한 것으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박 씨 측 주장에 따르면 그래요. 결혼 후에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당했으며 아이들 역시 폭언, 폭행, 학대를 당했다. 화를 갑자기 내고 폭력 성향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양육 환경에 좋지 않다. 물건을 집어던지기도 하고 이 때문에 다치기도 했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실제로 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조 전 부사장한테 맞아서 상처가 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고요. 이 태블릿 PC, 그러니까 조 전 부사장이 던진 태블릿 PC에 맞아서 신체 일부분이 절단당했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습니다. 손수 변호사님, 네. 이거 진단서 없이 이런 네. 상처난 사진만 가지고도 증거 효력이 있나요? 증거는 되죠. 다만 그 주장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될 수 있는지. 이거 왜냐하면 지금 주장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주장이야 뭐 재판에서는 누구나 다 하는 것이고요. 예. 지금 잘 살펴볼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혼 소송 진행 중입니다. 예. 그 소송에서 양측이 서로 상대방에게 잘못이 있다. 예. 나는 잘못이 없고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이혼하고 싶다. 네. 잘못은 상대방에 있다라는 주장을 서로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고 또 이번에 새로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만 기존에 이미 했던 주장입니다. 예. 상대방 조현아 씨의 어떤 여러 가지 행동, 폭행 등이 있었고 그게 이혼 사유다라고 하는 게 남편 측의 주장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하나 새로운 측면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고소입니다. 왜냐하면 이혼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서로 하잖아요. 예. 그런데 나중에 그게 설령 재판 결과 인정이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뭐 그 재판에서 불리한 심증을 판사에게 줄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에 만약 그 고소가 이제 허위라면 무고죄 처벌까지 가능해요. 따라서 내가 이혼 소송에서 그렇게 그동안 얘기했던 것들 진실입니다. 믿어주세요. 저 이거 거짓말이면 저 고소도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 고소했어요. 이거 보십시오라고 강하게 본인 주장의 그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그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또 이 박 씨는 조 전 부사장이 쌍둥이 아들을 학대했다. 이런 주장도 고소장에 담았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뭐 아이들이 밥을 빨리 먹지 않는다고 해서 수저를 던진다거나 잠들지 않는다, 잠을 안 자려고 한다는 이유로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주장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조현아 씨 측은 또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대한 적이 없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돌봤을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히려 이 박 씨가 알코올 중독 증상 혹은 약물 의존 증상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갈등이 생겼고 폭행은 없었고 폭언은 있었는데 폭행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폭언이 있었던 이유는 오로지 이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마 재판에서 이게 뭐가 먼저인지 뭐가 원인이 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이면은 글쎄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아이들에 대한 행위가 글쎄 이 학대죄까지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양육 환경에서 좋지 못한 양육 환경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일단 높아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면 뭐 양육권을 갖고 올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조현아 전 부사장이 주장한 남편의 알코올 의존증, 알코올 중독 이것도 병원에서 진단하지 않는다면 어디까지를 알코올 의존증으로 볼 수 있을까? 이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가사소송에서의 주장은 또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그에 대한 판단과 평가는 법원이 하는 것이고, 소송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공방을 그렇게 아주 좀 깊게 그 과대평가해가지고 이해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가사소송법에 보면은 이 가사소송, 이혼소송 등을 포함한 게 가사소송의 어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언론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행위를 하면은 처벌 규정까지 있거든요. 예. 네, 아마 다음 재판 열리면 재판장이 양측 대리인에게 그런 부분을 주지시키고 그런 행위 하지 말도록
아마 이야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지금 뭐 아동학대 주장이라든지 폭행 주장 나오는 것은 결국에는 양육권 때문에 생긴 문제들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지금까지 역대 이 재벌가의 이혼 소송에서 재벌가 측이 양육권을 빼앗긴 사례가 없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대한항공 측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존심이 걸린 상황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뭐 조현아 전 부사장의 여러 가지 뭐 행실이라든지 행동에 대해서 치명적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지금까지 도는 여러 가지 소문들이 사실로 인정되는 그런 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또 좀 더 결사적으로 적극적으로 매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양육권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일단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원칙이거든요. 예. 자녀에게 이로운 쪽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누가 양육하게 되든지. 근데 그중에 또 중요한 기준의 하나가 현상 유지예요. 그래서 그동안 누가 그래서 자녀를 실제로 양육했냐. 누가 아이들에게도 안정감을 줄 수 있냐. 아이들의 환경을 바꾸지 않음으로써 아이들에게 보다 더 유리한 사람은 누구냐. 이걸 따지게 되는 것인데요. 엄마가 잘못을 설령 해서 이혼에 이른다 하더라도 엄마가 그동안 아이들을 키웠다면 엄마에게 양육권이 인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엄마에게 잘못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제 양육을 누가 했는지는 뭐 가정사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조현아 씨가 잘못을 한 부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조현아 씨가 양육권을 잃을 가능성은 제가 볼 때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그러니까 누가 키우냐 이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장 기자 말대로 재벌가가 뭐 남자에서 다 있잖아요. 이혼할 수도 있고. 근데 재벌가 자녀들이 이혼하면 양육권을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다라고 하면 결국은 우리 판사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 양육의 조건 중에 돈을 좀 크게 보는 게 아니냐. 왜냐면 반대로, 그럴 수도 있지만 반대로 보면 그동안 경제적으로 훨씬 풍요로운 쪽에서 양육을 책임져 왔다. 더 그동안 경제적으로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양육 관련된 부분에서도 더 많이 신경을 쓰고 더 많이 데리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래, 알겠습니다. 요즘에 또 이 조현아 씨 어머니죠. 이명희 이사장. 네. 필리핀 가사 노미에게 또 소리를 지르는. 폭언한 게 녹음 파일이 공개가 됐죠. 욕설도 포함이 되어 있고 아주. 저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식으로 욕설을 할까. 그것도 폭력 일종 아닙니까? 언어폭력? 언어폭력, 이게 모욕에 해당이 되기는 하는데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이렇게 만약에 당사자의 고소 고발이 있다면은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폭행 관련돼서 대법원 판례가 두 개가 나뉘고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전화로는 아무리 소리를 크게 질러도 특별히 뭐 고음이 나오는 그런 장치를 하지 않은 이상 적어도 폭행죄는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재벌 3세 얘기입니다. 실제 대법원까지 올라갔어요. 회의 중에 말 잘 안 통하고 또 이게 대립이 생기니까 광고회사 직원으로 기억하는데요. 옆으로 불러서 갑자기 조용히 귓속말을 하는 것처럼 하더니 소리 막 질렀어요. 네. 이 경우에는 폭행죄가 인정됐습니다. 소리만 질렀는데. 실제로 상해까지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이명희 씨 녹취록 보면 아이들 울음소리가 나요. 손자들이겠죠. 그렇죠. 예. 그 아이들 앞에서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언어폭력을 저질렀다는 것도 참 의아한 일이고 어떤 가정 환경에서 애들이 컸을까 이런 생각도 한번 들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 아마 재판부에서 좀 더 고민하고 있는 것 같고 그 박 씨 측, 그러니까 그 조 전 부사장의 전 남편이 되는 박 씨 측에서 강력하게 주장한 이유도 그거 같아요. 이 전 남편이 의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육 환경에서는 그렇게 사실은 불리하지는 않다고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게 아이들이 조금 언어 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크면 아이들 의사도 물어볼 거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 아이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믿지 못하면은요. 법원에 아이들 놀이방처럼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아이를 놀게 하고 이제 엄마랑 노는 거 보고 아빠랑 노는 걸 봅니다. 그러면서 밖에 한쪽 면이 놀이방에서 볼 때는 거울처럼 돼 있지만 사실은 밖에서 관찰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판사가 아이와 부모 사이의 어떤 유대관계를 직접 관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른 얘기를 해보죠. 또래 학생을 상대로 술을 먹인 뒤에 성폭행하고 방치해서 숨지게 했다. 이 영광여고 고등학생 성폭행 사망 사건이
발생해서 국민청원에 강력히 처벌해달라는 글이 올라왔는데요. 네. 사건 내용부터 살펴봅시다. 네, 이 국민청원은 이 사망한 그 여고생의 친구가 올린 글인데요. 이 여고생, 일단 A양이라고 하죠. 여고생 A양은 지난해 9월 13일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망 원인은 알코올 과다 섭취로 알려졌습니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사망한 것이죠. 얼마나 먹었길래 그러죠? 글쎄 뭐 소주 3병 반을 1시간 동안 갑자기 마셨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마셨느냐 하면은 지금 보니까 0.4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마어마하게 높. 어마어마한 거죠. 그 정도면 0.4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제 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수준이 충분합니다. 지금 0.05가 정지. 네. 1 이상이면 취소죠. 취소죠. 예. 근데 0.4면 보통 우리가 0.1이 넘어가면 만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의사분들한테 여쭤보면 0.3부터는 사망자 실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0.4면은 충분히 사망하고도 남은 상황인데 왜 이렇게 많은 술을 마셨느냐 하면은 함께 투숙한 이 2명의 남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명은 뭐 B군이라고 하고 뭐 한 C군 이렇게 있는데 같이 이 두 사람은 이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서 성폭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부검 결과 이 A양 시신에서 이 2명의 함께 있었던 2명의 남학생 DNA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강간을 목적으로 술을 먹인 거죠. 예. 그 피해자와 가해자들은 어떻게 해서 알게 된 사이죠? 어릴 때부터 알고 지내던 동네 오빠 동생 사이였어요. 아니 그런데 이런 짓을 벌였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 1심 판결 후에 더 엄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 그런 지인들도 피해자의 지인들도 그러한 그 둘 사이 가해자와 피해자들의 관계까지 또 언급을 하면서 더 강하게 성토했죠. 근데 이게 3명 다 어째 피해자 가해자들. 네. 10대잖아요. 10대죠. 네. 술을 어디서 사서 혹은 술을 어디서 먹었으며 이것도 좀 의문이고. 보면은 근처 뭐 편의점 같은 곳에서 같이 서로 사가지고 들어가는 모습이 사는 것도 안 되잖아요. 네, 안 되죠. 물론 안 되죠. 근데 사실 이 17세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로 한 18세, 19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나이면은 어떻게 꾸미냐에 따라 가지고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모텔도 원래는 미성년자 출입하면 안 되죠. 예.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지 출입을 할 수 있는데 글쎄 업주들은 아마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잘못은 있지만 그렇게 미성년자인지는 몰랐다 이렇게 주장할 것 같긴 한데 어쨌거나 이 두 친구들은 지금 현재 형이 조금 가볍게 나왔다 이렇게 좀 지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심 판결이 지난 15일에 열렸는데 A군한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 6개월 C군한테는 장기 4년 단기 3년 6개월을 선고가 됐습니다. 원래는 이 검찰은 이 두 사람을 강간치사 혐의로 이렇게 기소를 했는데 재판부는 강간 혐의는 인정하고 강간치사 혐의에 대해서 일단 무죄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강간치사가 됐으면 형이 상당히 무거워지거든요. 예. 상당히 무거워지는데 치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형이 좀 가볍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간치사가 인정이 안 되고 또 그 미성년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소년법 적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작은 형이 나왔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돼요? 그렇죠. 네. 근데 강간치사가 적용이 안 된 건 법률가로서 어떻게 보세요? 약간 좀 의문스러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요? 예. 물론 검사는 지금 성폭법상에 있는 강간치사죄가 타당하다라고 해서 기소를 한 것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동의 없이 불법으로 수치심을 느낄 수 있을 만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부분까지도 역시 카메라 동경 촬영죄까지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강간 또 강간치사 굉장히 이제 법조도 다르고 적용 법조가 다르고 또 처벌 수위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강간한 사실은 뭐 이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강간으로 인해서 사망했느냐 여부, 즉 인과관계가 있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1심에서는 강간은 맞지만 치사까지 책임을 지을 수 없다, 물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들었던 이유가 사망할 것이라고 예견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행위 당시에. 예. 그러면서 그 장소가 모텔이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이제 잠들었기 때문에 잠든 것으로 생각을 했을 수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망 결과까지 책임질 수 없다라고 한 건데 약간 좀 의문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초에 이 가해 학생들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할 때 있어서 배경이 됐던 것이 피해 학생이 평소에도 술이 약했다. 술을 조금만 마시면 정신을 잃고 잠든다.
이거를 알고 한 거거든요. 계획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그러한 그 상황을 이용하고 알고 철저하게 활용한 건데 그렇다면 더더욱 술 취해서 쓰러졌을 때 사망할 가능성까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좀 이따가 그 기자님이 또 이야기를 또 해주시겠습니다만 먼저 모텔에서 나온 다음에 했다고 지금 뭐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한 것으로 이제 주장되고 있는 이야기. 살았으면 데리고 나오고 죽었으면 버려라. 후배들한테 그랬다는 거죠. 이런 그래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강간치사라는 것이 강간을 목적으로 피해자의 저항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그 벌인 어떤 저지른 행위가 사망으로 이어졌을 때 이제 강간치사로 이렇게 처벌하게 되는데 술을 먹인다고 과연 사망하느냐라는 그런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근데 그 술이 뭐 독약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술은 실제로 많이 먹으면 사망하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의 경우 또 몸무게가 가빈 여성의 경우는 그 사망할 수 있는 수준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청소년 수준에서 인지가 가능했느냐의 문제로 뭐 물론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충분히 사망 예견성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이 사건 때문에 또 소년법 개정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 2심 재판 어떻게 열립니까? 네. 지금 2심이 열릴 거고요. 2심이 열리면 사실 그 치사 부분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좀 하겠죠. 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특히 검찰에서 강간치사, 성폭법상의 강간치사죄로 기소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인정 못 받았기 때문에 검찰도 다시 한번 좀 법리와 증거를 갖다 드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현재 뭐 일단 항소하겠다는 의사는 분명히 했고요. 검찰 내부적으로 얘기를 좀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과음이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대법원의 판단을 좀 받아보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런 걸로 볼 때 아마 상고까지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해보죠.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수감되어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법원의 보석의 필요성을 거듭 주장하면서 돌연사 위험이 있다. 지병이 9개나 된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네, 지난해 8월 3일 서울대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기관지 확장증, 역류성 식도염, 제2형 당뇨, 탈모, 황반변성, 수면 무호흡증 등 모두 9개의 질환이 확진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에 보석의 신청을 주장하기 바로 보석 신청을 내기 하루 전날 또 진단서를 받았는데 방광과 신장에서 종양 혹은 염증이 우려된다는 진단까지 나왔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그렇습니다. 지금 수면 무호흡증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는데요. 뇌졸중 발병률이나 심혈관 질환 발병률이 보통 사람보다 4-5배가 높기 때문에 급사 위험성이 있으니까 빨리 보석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수면 무호흡증으로 돌연사가 우려된다. 그러니까 보석을 받아달라. 받아들여질까요? 글쎄요. 수면 무호흡증은 저도 있거든요. 저는 심합니다. 글쎄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럼 감옥에 갈 걱정을 안 해도 될 물론 그럴 일이 없겠지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글쎄 저도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으로 제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이렇게 네. 보석된 사례는 없죠. 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근데 뭐 사례라고 하는 것 전례가 없더라도 새로 뭐 생길 수 있는 건데 보석 관련된 규정을 좀 봐야 돼요. 이 보석이라는 거는 원래는 필요적 보석이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석 청구 있을 경우에는 예외 사유 6개를 6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요. 원래 보석 허가하는 게 원칙이에요. 예. 그런데 그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을 때입니다. 이때는 필요적 보석 사유가 안 되는데요.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금 징역 15년형 선고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이렇게 중한 첫 번째 나오는 이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필요적 보석 조건이 안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 임의적 보석인데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는 이제 직권이나 청구에 의해서 결정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긴 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과연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그리고 수면 무호흡증으로 인한 돌연사 위험. 이게 과연 법원이 볼 때 상당한 이유냐. 이게 중요한데 검찰은 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치소에 물어봤다. 그랬더니 이거는 보석을 허가할 정도의 어떤 증상은 아니라고 하더라. 이런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보석 관련된 그런 심리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각자 의견을 밝히고 이제 충돌할 텐데요. 법원이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고 있는 9개 질환은 사실 거의 다 보면은 노환에 해당되는 질환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역류성 식도염, 글쎄 이렇게 신물이 올라온다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기관지 확장증 몇 개 천식 같은 게 있다라는 말씀인데, 그리고 당뇨는 글쎄 뭐 우리나라 좀 연세 있으신 분들 거의 다 앓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리고 탈모를 글쎄 이거를 질환 이거를 보석 사유로 넣었다는 건 좀 당황스럽습니다. 약간 좀 코미디에 가까운 얘기인 것 같아서 글쎄 물론 뭐 법률적으로 물론 법원에서 판단하겠습니다만 이것이 상식적으로도 과연 타당한 것인가 좀 의문도 있습니다. 그 막 예전에 영화 같은 거 보고 하면 돈 있는 사람들이 보석 신청하고 막 나오고 네. 막 근데 그건 아닌가 보죠. 미드 아닙니까, 미드? 네. 네. 그 현실하고는 다르나 보죠. 예, 근데 보석을 허가할 때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이제 보증금 납입이라는 게 있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그 금전적인 부분도 영향을 미치긴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뭐 돈 있다고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법원의 그런 보석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필요적 보석 요건을 충족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법원의 그런 보석, 임의적 보석에 해당한다는 판단 받아야 되는데, 글쎄요,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보석 여부도 있습니다만 이게 안 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되면 이제 나와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되는 거죠. 4월 초가 4월 8일로 지금 예. 알려져 있는데요. 그때까지 선고가 안 나면 원칙적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야 되고요. 뭐 물론 검찰에서는 뭐 지금 추가 기소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라고는 합니다만, 글쎄 제가 볼 때는 4월 8일이 넘어가면 석방될 가능성도 적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이 계속해서 새로운 걸 제기해갖고 받아낸 거잖아요. 계속해서 네. 연기시킨 건데 네. 이번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 그러니까 추가 기소를 할 수 있는 사안이 있는지, 또는 그 처음 기소를 할 때 또는 그 구속 영장을 발부받을 때 그때 사유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좀 있는지 없는지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항소심 재판 어떻게 예상하세요? 다른 1심과 좀 다른 결과가 나올까요? 재판 절차에서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죠. 왜냐하면 1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이제 조서에 대한 증거 동의를 다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한 그런 여러 참고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는 그거를 이제 다시 다 증인으로 불러가지고 확인해보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 증인들이 안 나옵니다. 소환장 자체를 지금 수령을 거부하는 건지 회피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는 건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구인장도 지금 발부를 못하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재판이 굉장히 길어질 가능성이 있고, 다만 중요한 거는 결국 증인신문 못할 경우에는 원심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증인을 어떻게든 불러서 본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좀 신문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간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되겠고, 증인이 또 얼마나 많느냐, 누가 증인으로 나오냐, 이것도 이제. 그렇죠. 지금까지 보면 그렇습니다. 패문부재가 계속되면 결국에는 증인 신청을 철회하거나 증인 선정을 뭐 이렇게 처리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어느 수준까지 될 것이냐 또는 어느 시점이 될 것이냐 좀 차이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증인 나온 분도 몇 분 계시긴 한데 그분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 유리하게 말씀하신 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증인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리한 고지를 전명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